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수석에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방탄용 우려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에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은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은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합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거라고 맞서면서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 관리업체가 공실 관리비를 남은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이에 항의하자 수돗물을 끊어버렸습니다. 업체 측이 제대로 된 인상 근거를 설명하지 않자 세입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식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도훈 주러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민정수석실 폐지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 보니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우려에는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현장에서 생기는 국민의 불편과 문제점까지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또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고 김주현 전 차관을 내정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오로지 소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가족의 사법 리스크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입니다.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국정 기조를 비롯한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민심을 정책 현장에서 발빠르게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 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어제 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거나 작성한 뒤 폐기해 공공기록물을 멸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원 2,000명이 결정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에 이도훈 주 러시아 한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주러 대사관은 신중한 숙고 끝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을 국내 행사로 보고 외국 정상에게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으며 우호국과 비우호국을 포함해 러시아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 공관장을 초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렸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는데 사법 리스크 대응용이라는 의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정기관 장악 등을 우려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웠지만 취임 2년 만에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김 수석은 30년 가까이 법무부와 검찰에 몸을 담았던 검사 출신으로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입니다. 민심을 듣기 위한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 각종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민정수석이 아닌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총선에서 확인한 싸늘한 민심에 윤 대통령은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린다는 부담감에도 민정기능 강화를 택했습니다. 부작용이 드러나면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민정수석실은 사정기능을 최대한 배제하고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에 있어선 접점을 찾았지만 발목을 잡은 건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 2%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 합의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반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2%포인트 차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종 소득 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여야는 그간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40%를 받는 보험료율 9%와 소득 대체율 40%로 운영되는데 대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 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12%까지만 높이는 대신 소득 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이었습니다.
여론은 더 내고 더 받는 이란이 우세했는데 여당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될 거라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협의는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막판 물밑 조율로 양측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문제는 소득 대체율이었습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여당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는 야당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겁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제1목적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2%에 따라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는 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야가 막판 절충을 시도한 건 외유성 논란이 불거진 유럽 출장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21대 임기 내 빈손 마감을 하게 되면서 혈세 낭비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선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연금 개혁은 더 늦어지고 시간 흐름에 따른 재정 변동 상황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논의했던 회의의 기록 작성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는 반면 의료계는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사회부총리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회의록 공방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신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그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20여 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양측 협의로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정심과 달리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 명단과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은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해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이 필요 없다는 정부 주장은 법령 위반이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인사 5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을 어기며 숨기려는 게 뭐냐고 따지는 의료계와 법정 의무를 준수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예정된 다음 주까지 회의록 공방으로 튄 의정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문화체육부 공무원과 이를 도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어제 오후 서울 아산병원 전원 논란이 불거진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역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인데도 문체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세종 충남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복지부 공무원이 이를 도왔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 수사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검 방어용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이 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권에선 특권용 이제 방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저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은 만약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뇌물 성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순수한 선물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느냐가 검찰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최 목사는 물론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관심은 조사 방식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권부와 관련된 이전 사례를 보면 서면 조사부터 관저 방문 조사, 제3의 장소 조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우할 경우 검찰총장이 강조한 신속 원칙 수사에 의문이 생기고 이후 야당의 특검법 촉구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남은 조사 방식은 직접 소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언급한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란 신분이 검찰에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여러 판단에 따라 조사 방식이 결정되면 그 함의와 무게감에 맞춰 여론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집주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빌라 관리업체가 이렇게 생겨난 공실들의 관리비를 남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째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전세로 사는 A씨 부부. 다달이 5만 원 안팎의 관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별다른 고지 없이 관리비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기더니 11월에는 무려 2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A씨 부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뒤에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공실이 늘어나 관리비가 올라가게 됐다는 게 관리업체의 답변이었습니다. 빌라의 몇몇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잠적한 상황에서 해당 가구의 세입자까지 나가버리자 우선 남은 세입자들에게 공실 관리비까지 부담하게 한 겁니다. 업체 측은 이 부분을 나중에 정산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청구한 근거가 뭔지, 인상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로 이제 2번 정도 이제 무슨 내역인지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고 올해 1월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관리상의 문제점들과 함께해서 보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부부는 업체 측의 불성실한 대응에 항의 차원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황당한 조치가 돌아왔습니다. 막무가내로 수돗물을 끊어버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아무리 움직여봐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물을 끊어버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A씨 부부가 사는 빌라 건물은 모두 16가구 규모인데 6가구 정도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관리비 부과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내는 거고 세입자가 없으면 집주인이 내는 거죠. 집주인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관리비를 안 낸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업체 측은 공실 관리비 처리 방식의 근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는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신종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입니다.
가짜 매물을 올리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한 뒤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수법입니다. 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유명 명품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발 판매 글을 올린 A씨. 기다림 끝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쓰다 남은 포인트로 결제하고 싶다며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로 옮겨 거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제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문의가 왔을 때 이렇게 선뜻 제가 올린 물건을 사겠다고 하니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상한 거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문제는 구매자가 입금했다는 포인트를 인출하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기 계정으로 의심돼 출금할 수 없다는 사이트 측 답변을 받은 겁니다. 대신 사이트 측은 물품 값만큼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면 동결이 풀리고 출금도 가능하다며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거래 건수가 뭐 100건도 넘을 만큼 많은 물품들을 뭐 판매도 하고 해봤는데 그때는 뭐 이상하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판매자 입장이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좀 많이 경계를 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사이트 측 요구에 22만 원으로 시작된 입금액은 700여만 원으로 금세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출금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이트가 아예 폐쇄돼 버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은 전혀 다른 업체가 쓰고 있었습니다. 주소까지 거짓으로 올려뒀던 겁니다. A씨 외에도 비슷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최소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SNS 대화방엔 이미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내 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 저는 당황하잖아요. 이 사람도 약간 닭다리를 하듯이 비슷하게 하니까 저도 이게 뭐 생각할 겨를 없이. 피해자들의 고소가 쏟아지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진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엔 북한 황해북도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자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쓰레기 수거차에 불이 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싣고 가는 차 있잖아요. 밑 차량 하부 쪽에서 불꽃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황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지만 5톤짜리 화물차가 완전히 불에 타 훼손됐습니다. 화물차가 새까맣게 그을려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 청주 영덕고속도로 화서휴게소 부근에서 냉동 식자재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5톤 화물차를 완전히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에는 북한 황해북도 연산 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며 진앙은 북위 38.80도, 동경 126.17도로 발생 깊이는 11km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보통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쉽니다. 네, 그런데 이 의무 휴일을 평일로 바꾸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구와 충북 청주에 이어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와 서초구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2012년부터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자는 취지로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던 규제가 풀리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지역에 대형마트 이용자 520명에게 물었더니 이용자 10명 가운데 8명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허탕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다들 한두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주말에도 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도 여유롭게 장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은 무관하다고 답했고요. 10명 가운데 2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사이 경쟁 구도가 달라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올해 초 기준으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는데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어버이날입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꽃집들이 누리던 카네이션 특수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네, 꽃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변화에다 중국산 저가 카네이션까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양재동 꽃시장입니다. 가게마다 앞다퉈 카네이션을 내놨지만 찾는 손님은 예전만 못합니다. 이동력이 밀려다녔어요. 예전처럼 그 사람들이 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어버이날이라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AT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된 국산 카네이션은 44,700여 속.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32% 줄어든 수치로 재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꽃 대신 용돈이나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다 너무 흔하잖아요. 꽃보다는 현금이 좋지 않을까. 이번 어버이날 때 그 전동 안마기 선물해 드렸고요. 꽃은 선물하면 부모님 버린다 해서. 매년 5월 대목을 앞두고 중국산 카네이션이 대거 수입되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꽃집마다 이렇게 중국산 카네이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내산 꽃보다 송이당 2배가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만 원 사면 이걸 국산으로 팔면 5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거 5만 원 사? 카네이션 꽃 자체의 선호도가 줄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요즘은 그 전통적인 그 카네이션 가득 바구니보다는 작약이나 튤립, 후리지아를 섞은 그런 바구니를 많이 요청하십니다. 이런 이유 탓에 국내 카네이션 농가는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다. AT 화훼공판장에 카네이션을 출하하는 농가 수는 재작년 49곳에서 올해 30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카네이션 출하 농가는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작황도 좋지 않고 수요가 불확실한 나머지 종목을 변경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으면서 화훼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까지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요. YT는 전 과정을 생중계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앞선 모두 발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집니다. 기자들 없이 참모들만 배석한 채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을 예정인데 주로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 등의 3대 개혁부터 의료 개혁까지 주요 국정과제의 완수에 대한 의지와 함께 저출산 문제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결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총선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콕 집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등 최근의 경제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발언을 마친 뒤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기다리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선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민정수석 신설과 같은 정무적 현안부터 의대 증원 등의 굵직한 정책 이슈까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시간 정도로 예상되는 이 시간 동안 주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전 공식 회견은 1년 9개월 전에 이뤄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당시 윤 대통령은 30여 분 동안 질문 12개를 받았습니다.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이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현 정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 협조 없이도 지급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차담에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과 함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가 경정계산 편성을 본격 논의하자는 겁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원내수석이 뽑힌다고 하면은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서 이걸 이제 추경 편성 관련된 부분을 같이 좀 논의하면 좋겠다는.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을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으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가 큽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앞서 언급했던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동의 없이 입법부 단독으로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인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사실상 행정부 패싱인 셈인데 여권 반대로 가로막히는 정책들을 법안 형태로 우회해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을 처분적 법률 형태로 지급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추산 13조 원이 새로 필요한 만큼 추경이 편성돼야 하는데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전국민 지원금이 대상과 조건을 특정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 성격에 맞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하며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권 분립의 근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엽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 고심을 이어갑니다. 비대위 구성은 내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끝난 뒤 마무리할 계획인데 전당대회 시점과 당원 100% 투표인 전대룰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내일은 이 가운데 한 명이 경선 투표를 거쳐 새 원내대표로 뽑힙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까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6선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5선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지원 당선인의 도전 여부가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접견합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дравствуйте, товарищ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하면서 서방 국가들과 대화하되 대등한 조건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한 푸틴 취임식에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는 참석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12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안드레프스키 홀. 러시아 정부 인사와 상하원 의원, 외교관 등 2,6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6년간의 새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입니다.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ажать и охранят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푸틴은 러시아 국가 연주 후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도 대등한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Мы не отказываемся от диалога с запад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бор за ними. намерены ли они и дальше.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이번 취임식을 보이콧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국가들과 함께 한국도 이른바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는 참석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3월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 87.28%로 승리하며 5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번 임기가 끝나는 2030년 77살에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6선에 성공한다면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해 사실상 종신 집권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였던 라파에서의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는 가자에서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재 도구에 매트리스, 철거한 텐트까지 짐이 가득한 트럭과 승용차, 수레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 사이에 간신히 몸을 얹고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 가까스로 피신했던 천막촌에 텐트를 접고 다시 짐을 꾸립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라파를 빠져나갔습니다. 최소한 이 전쟁을 잠시 멈출 수 있는 휴전이라도 되기를 바라지만 이젠 희망 고문에도 지쳤습니다. تصير عملية التهدئة يا رب، احنا بنتمنى من ربنا تصير عملية التهدئة، بس اللي شايفه انه نتنياهو بدش تهدئة وبدش وقف اطلاق النار، بده يهجر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يهجرنا على سيناء ويدمر غزة ويحتلوها. والله احنا ما احنا متفائلين كثير لانه شوف كم شهر لهم يعطونا التفاؤل يقولها بكره بعد. 이스라엘군이 라파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가자 주민의 생명줄인 구호물자 보급로는 아예 끊어진 상황. 유엔은 가자 지구의 식량 위기가 최악의 단계인 기근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t's hard to see if that closes for an extended period how aid agencies avert famine across the Gaza Strip. 유엔 사무총장도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은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ven the best friends of Israel are clear. An assault on Rafah would be a strategic mistake, a political calamity, and a humanitarian nightmare. 가자 전쟁으로 이미 3만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려있는 라파에서 시가전이 펼쳐진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카이로에서 재개됐다며 양측이 남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하마스가 내놓은 협상 수정안을 평가하면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제안이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7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팀에 인질 석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마스를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을 당근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이 확인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시가 저소득 어르신 3만여 명에게 특식을 대접합니다. 서울시는 급식 지원 사업 대상인 저소득층 노인 3만 2천여 명에게 갈비탕과 잡채, 전, 떡 등 특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은 형편이 어렵거나 건강 문제로 식사가 어려운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복지관 경로 식당이나 배달업체에서 일주일에 6번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서울시 복지 사업입니다. 해병대는 오늘부터 10일까지 백령도, 연평도 일대 도서와 해역에서 전반기 합동 도서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병대 주도로 해군과 공군 작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합동전력이 참여해서 증원 전력 투입 및 상륙 저지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데요.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3번째로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14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다만 최 씨는 지난달 법무부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교정당국의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부산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포럼을 설립했고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편지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 고작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아 부모라는 단어가 아직은 어색해요. 제가 주아를 처음 안았을 때는 왈칵 눈물이 났었고 처음 아빠라고 말했을 때는 기쁘고 대견스러웠고 첫 걸음마를 뗐던 순간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순간순간마다 나의 부모님은 같은 감정이었을까? 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 때 나의 부모님은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님 생각이 자주 나곤 합니다. 제가 받았던 과분한 사랑,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게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아들 올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건강검진을 선물로 준비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치매의 경우 조기 검진이 중요하지만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가서 복잡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어르신의 일상 대화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치매. 대부분 초반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도 인지장애로 시작돼 점점 증상이 심해집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이고
5명 중 1명꼴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조기에 발견해 약물을 투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인지 능력을 검사하려면 전문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그마저도 1시간이 넘도록 수십 개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지시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등 복잡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 개발한 치매 검사법은 어르신의 대화 속에서 치매 단서를 찾아냅니다. 자체 개발한 헤드셋으로 태블릿을 보며 질문에 답하는 어르신의 음성을 수집합니다. 그림을 말로 묘사하거나 전래동화 사파를 보며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을이 좋습니다. 아무튼 오곡이 많이 나오니까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요. 다들 봄이 좋다는데 저는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답변이 문맥에 잘 맞는지, 문장 구조에서 조사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말하기 전 얼마나 오래 생각을 하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검사에 참여한 노인 100명 가운데 경도 인지장애 환자 6명, 치매 의심 환자 7명을 선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검사 시간을 4분의 1 미만으로 줄이고 정확도도 8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로는 그 전사를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특화된 연구진은 경기도 안산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하고 있으며 실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안방에서 열린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모두 조기 탈락하면서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펜싱계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전 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남자 사브르 간판 오상욱은 8강에서 맞붙은 미국의 신예 돌리지 비치에 한 차례도 앞서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던 오른 발목을 다시 삐끗한 영향도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 유형에 애를 먹었습니다. 되게 변칙적이었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인데도 되게 여유가 있었고 좀 저희 나라랑 잘 안 맞는 그런 스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8강에 진출한 오상욱은 나은 편입니다. 구봉길은 16강에서 세계 랭킹 1위 바자제의 덜미를 잡혔고 도경동과 한솔 등 젊은 선수들은 32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일명 어펜저스 중 김정환과 김준호가 대표팀을 떠나면서 생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표팀이 지난달 내내 체력 위주 훈련만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표팀 내에서도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선생님이 일단 시키는 대로 저희가 계속 따라서 가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제 펜싱에 조금 더 이렇게 연습 때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펜싱 대표팀 코치진은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 단계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체력 부족이 현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판단해 이번 달까지는 체력 훈련에 비중을 두겠다는 겁니다. 펜싱만 해가지고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더 계속 어려운 상황을 갈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거죠. 그냥 이럴 거면은 진짜 정말 체력을 보강을 하자. 그냥.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은 80여일. 세계 펜싱 사브르는 베테랑과 신예의 거센 충돌 양상이 전개되며 세대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그 결정판이 될 이번 올림픽에서 단체전 3연패를 이루려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한 실전 감각 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도 남부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며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하다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이 낮은데요. 다행히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 대전은 10도, 대구는 10.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1도, 대전도 21도, 대구는 19도, 광주는 2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네, 아직은 하늘빛이 좀 흐린 것 같은데요.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등 중부지방의 비는 밤사이 모두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오후까지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 살펴보면 현재 비구름은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전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에도 오후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적으로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간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따뜻해지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